그냥 수도권 아파트 사놓고 10년 버틴다는 생각으로 진행하면 나중에 웃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다른 투자를 안 한 거 대비는 낫겠죠? 아무래도 이제 뭐 내가 현금만 가지고 있다거나 예적금만 하는 사람들 대비해서는 부동산 한 채 사놓으면 안 산 사람보다는 낫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인구의 절반이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집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거기다가 이 유주택자들 중에서 다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유주택자들 중에 거의 한 60-70% 정도는 투자 가치가 별로 없는 집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빌라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재개발 추진을 하고는 있지만 쉽지 않은 뭐 아주 낙후된 지역에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나이가 좀 많으셔가지고 나는 뭐 돈 때문이 아니라 그냥 실거주한다 라고 하는 뭐 그런 집들 가지고 있는 분들도 훨씬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투자 가치가 좀 있다라고 말할 만한 나름 그래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의 뭐 대단지에 뭐 나름 그래도 출퇴근이 가능한 역세권 인근에 있는 것만 가지고 있어도 사실상 상당히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속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집 사기 힘들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 사는 건 진짜 쉽거든. 그냥 빌라나 뭐 아무거나 사면 되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투자성이 있는 집만 집이라고 취급을 하기 때문에 뭐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니까 실제로는 상위 한 20% 정도의 집을 사야 되는데 10명이서 2개 집을 가지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데다가 이미 40대, 50대, 60대 나보다 인생 선배들이 고생해가지고 번 돈 가지고 이미 그걸 확보하고 있는데 거기를 내가 어떻게든 하나씩 간간히 나오는 물건 내가 잡으려니까 매수하려는 사람들은 많고 매도가 적다 보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웬만큼 괜찮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 대비는 좋죠. 대부분 무주택이신데 주식 투자를 엄청 잘하시거나 뭐 코인 투자를 엄청 잘하시거나 하기가 쉽진 않죠. 웬만해서는. 이게 뭐 이따가 또 얘기도 하겠지만 자산의 변동성이라는 게 큰 판에서는 난세의 영웅이 나오는 거지 태평성대 때는 영웅이 아니라 그냥 한량인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변동성이 크고 막 난리가 나는 그런 판에서는 영웅이 나옵니다. 다만 대다수는 이제 거기서 이제 사라지는 거죠. 전장에서 그냥 이제 무명병졸 일로 사라지는 판인 거야. 그래서 그 무주택을 유지하면서 나는 그 돈을 뭐 레버리지 삼아가지고 뭐 미국 주식이나 뭐 이런 거 하겠습니다 하는 게 분위기 좋을 땐 잘 돼요. 근데 분위기 한번 안 좋기 시작하면 또 이제 사정없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때 이제 멘탈 털려가지고 이제 보통 막판까지 몰려서 손절치고 하는 것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영웅은 나타나지만 엄청난 부자도 나타나지만 망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 거고 그거에 비하면은 뭐 집이야. 집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정말 뭐 언덕배기에 있는 뭐 빌라 같은 걸 사고 나는 1주택 뭐 마련했으니까 나 투자 끝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야. 대부분 뭐 그래도 투자성이 있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동산을 좀 샀어요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고르고 골라서 상위 20%대는 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물가 상승률을 이겨서 상승하는 거거든요. 물가 상승률보다 안 오르는 집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지방 같은 데 가보면 아파트인데 1억짜리들도 많아요. 뭐 6천만 원, 5천만 원짜리 아파트도 많거든요. 아니 어떻게 아파트가 집이 차보다 쌉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그게 쌀까요? 그 가치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판단하면은 그냥 애물단지가 되는 거라서 그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아니 뭐 자동차도 처음 신차 나올 땐 3천만 원, 4천만 원 하지만 나중에 막 연식이 오래되고 뭐 이제 키로수도 막 30만, 40만 뛰고 나면은 이제는 수리비가 더 많이 든다면서 중고차 가격도 이제 폭락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주택보다는 낫죠. 무주택이신 분들 중에 주식을 정말 잘하는 어떤 소수의 분들 말고는 다만 한 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막 이렇게 좋아지는 거냐. 그런 건 아니다. 한 채는 그냥 남들도 하는 정도고 그거에서 만족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은 뭐 이런 거죠. 뭐 압구정 현대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어요. 뭐 그런 분들은 만족하죠. 그런 분들은 만족하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소득도 높아야 되고 뭐 재산도 많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채 가지고는 인생에서 승부가 나진 않습니다. 한 채로. 지금이 좀 이상한 판인 거야. 지금 현재 최근 한 3, 4년 정도? 최근 3, 4년 정도가 좀 이상한 거예요. 똘똘한 한 채가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게 이상한 거지. 대부분은 다주택자를 하고 리스크를 막 안아가면서 막 대출 끼고 전세 끼고 막 위험을 막 어떻게든 극복해 가면서 겨우겨우 살아남아야지만
인생이 좀 바뀝니다. 대부분 인생을 바꾸는 거는 목숨 걸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바꾸는 거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투자했는데 이렇게 잘 됐어요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최근에 참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되게 쉽게 부자가 더 돼. 그러니까 이 정책의 결론은 부자인 사람들을 더 부자로 만드는 정책이에요. 그냥 결과만 말하면. 그러니까 그냥 부자들이 돈 많으니까 제일 좋은 거 하나 사놨는데 그게 그냥 막 치고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부자가 아니었던 사람들 자체는 사실상 이제 기회가 뭐 박탈된 느낌을 받는 것이고, 원래 부자였던 분들은 그냥 뭐 나는 대출 없이 그냥 샀는데 그냥 올랐네? 근데 막 3배 올랐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걸 또 뭐 반포에 샀냐, 아니면 뭐 용산에 샀냐, 아니면 이걸 종로에 샀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가격차가 막 확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부동산 투자는 아니죠. 사실 부동산 투자는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서울의 부자들 더 부자 만들어 주기로 간 거예요. 뭐 이 법안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은 정책을 너무 많이 단기간에 막 땜빵으로 막 만들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지경까지 왔냐면 차라리 지방의 집값이 빠지니까 낫다. 뭐 이렇게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의 끝이 뭐냐면 그냥 체념이거든요. 양극화의 끝은 체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막 반포가 뭐 50억을 가네 60억을 가네 이런 얘기들이 들리잖아요. 그럼 처음엔 화가 나거든요. 야 저기가 뭐라고 저렇게 비싸? 우리 동네는 왜 이렇게 뭐 5억밖에 안 하는데 저기 뭐 50억이야? 뭐 이러다가 나중 되면은 그래 어차피 부자들이 사는 동네니까 저기는 그냥 계속 가라고 하고 우리 동네도 안 올랐지만 다른 동네도 다 안 올랐으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다 같이 빠지면 나쁘지 않아 뭐 이런 생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게 약간 이번 시장의 좀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한 10억에서 한 15억 정도? 10에서 15억 정도인 분들은 아직 포기를 못했어요. 그 동네 정도 사는 분들은 좀 더 모아가지고 어떻게든 한 20억대 가려고 막 노력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거기들은 막 올라가고는 있지만 어떻게 소득으로 따라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또 지금 이제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풀리면서 또 갑자기 또 한 2, 3억 튀어버리니까 이제는 또 허탈해지는 거죠. 한 2년간 열심히 한 1, 2억 모았는데 순식간에 또 막 한 2, 3억 올라버리니까 지금 뭐 호가만 올랐지 뭐 전혀 실거래 안 찍혔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조금 기다려 보세요. 실거래 막 빠바바박 찍힐 겁니다. 지금 시장은 뭐 장난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이제 뭐 허위 정보도 있을 수 있겠죠. 뭐 너무 비싸게 막 지금 뭐 순식간에 뭐 5억 비싸졌다 뭐 이런 얘기들은 호가일 수는 있지만 최소 뭐 20억 후반대가 지금 30억 초반까지 간 거니까 한 10% 오른 거예요. 순식간에 10% 올랐어요. 며칠 만에. 한 2주 만에 10%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노리고 있던 분들, 이제 연말에 좀 대출 규제하고 하니까 조금만 더 이제 타이밍 보다가 이제 한번 슬슬 한 3, 4월쯤 대출 풀어주면 그때 쓱 들어가 볼까 하다가 이제 완전히 놓쳐버린 그런 분들도 지금 많죠. 근데 사실 그 집이 내 거가 될 거라는 보장은 없는데 보통 대부분 이제 집을 갈아타려고 하거나 집을 살려고 하는 분들은 그 집이 이미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미 아까 그런 거 있잖아. 남자분들 중에 이제 짝사랑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그 여자분이 나한테 그냥 웃어주면서 너 밥 먹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이미 우린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고 신혼여행 뭐 어디 갔다 오고 뭐 애는 유치원 어디 보내지 이런 거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내가 저 집을 노리고 있어요. 근데 저 집을 노리는 상태에서 갑자기 대출 규제가 막 터지고 뭐 갑자기 시장이 막 침체된대. 그러면 이제 막 상상의 나래가 막 펼쳐지기 시작해. 야, 잠깐만. 이대로 가면 내가 지금 1년만 딱 모으면은 이게 지금 딱 그 크로스 되는 딱 골든 크로스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때쯤 되면 내가 이거 딱 팔아가지고 절로 싹 옮기면서 대출 받고 신용대출 조금 받아가지고 집 사야겠다. 계획을 막 세운단 말이죠. 내 플랜을 세워. 그리고 그 플랜에 요 집이 싹 들어올 것 같은 그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그 플랜을 세우는 게 한 수천 명이에요. 수천 명이 그러고 있습니다. 뭐 어쩌면 뭐 수만 명일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또 항상 나타나서 내가 잡을 듯 할 때가 사실은 잡아야 되는 건데 조금만 더 한번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한번 지켜볼까? 나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니야. 다들 그러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또 누가 먼저 나가는 사람이 나오면 그 가격이 또 팍 올라가 버리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자체가 문제인데 이 문재인 정책을 왜 모든 국민들의 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항상 말하지만 그래 쟤네는 올라라 어차피 우리 다 같이 안 오르니까 뭐 이런 마음으로 뭐 지지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지방분들은 왜 이걸 지지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제 얘기예요. 15억 아파트 갈아타려고 했더니 지금 25억 됐네요. 네, 맞습니다. 서울 아파트에는 15억대가 좀 있잖아요. 그리고 경기도권만 가도 15억대가 많지는 않습니다. 뭐 있긴 있지만 많은 동네에서는 찾아볼 수는 없어요. 몇몇 핵심 도시만 있죠. 그러다 보니까 15억에 그 감이 잘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15억대에 사는 분들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내가 이 집을 뭐 한 7, 8억에 산 거예요. 뭐 6, 7억, 7, 8억에 산 거예요. 근데 이게 15억이 된 거예요. 15억 주고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한 5억, 6억, 7억대 이때 샀는데 한 7, 8년 전에 샀는데 지금 15억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10억을 벌었죠. 거기다가 나름 또 한 6, 7년 정도 돈을 또 착실하게 또 모았단 말이에요. 연봉도 좀 올랐고. 그러니까 여기서 한 단계 더 가야 되겠는데? 라는 그 마음이 생겨요. 자연스럽게. 왜냐면 내가 5억 주고 산 집이 그때 당시에 내 입장에서 최고로 내 인생 최고의 집, 난 여기가 인생의 목표였어 이렇게 생각하고 사셨던 건 아니거든. 그 5억대 살 때도 이미 7억, 8억, 9억대가 내 워너비 집이었어요. 근데 우선은 돈 모아보자 라고 생각하고 이제 여기서 살았던 거죠. 근데 돈을 좀 모으던 와중에 이제 우리 집값도 올라가고 저기도 막 올라가니까 아 그래 그 워너비인 곳으로 한 번은 더 가야지 라고 하는 분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게 요 10에서 15억이에요. 요 분들이 대출 조금 더 받고 어떻게 해가지고 20억대를 막 가려고 되게 노력하시거든요. 그리고 15억 이하랑 한 17억에서 20억 사이 요 왔다 갔다 하는 그 구간대에 뭔가 그 삶의 만족도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하여간 뭐 입지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고기가. 그러니까 요 상단은 한 3억만 더 있으면 되게 확 좋아지는 느낌을 받아요. 출퇴근도 확 편해지고. 그러니까 야 저거를 내 약간 사정거리에 있다고 막 다들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또 팍 튀어버리니까 더 이제 힘든 거죠. 안녕하세요. 예전에 부인남님이 연봉의 10배까지만 매수하라고 하셨는데 최대 10배라고 했습니다. 제가 몇 번 강조했죠. 최대가 10배다. 최대가 10배. 10배도 빡세다라고 했죠. 근데 이제 항상 그런 얘기를 하면은 10배까지 사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항상 하십니다. 최대가 10배라고 몇 번을 강조해도 항상 10배까지는 사도 된다면서요. 13배 사도 돼요? 뭐 15배 사도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라고 하셨는데 13배 집을 사가지고 거의 패닉 상태입니다.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뒤늦게 현타가 오면 어떻게 하나요? 하지 말라는 거 했는데 뭐 제가 어떻게 해드릴 방법은 없고 15배는 저도 제가 레버리지를 많이 써봤잖아요. 제가 옛날에 정말 그 거의 뭐 목숨 걸다시피 레버리지를 몇 년간 써온 사람입니다. 제가 레버리지를 못 써가지고 안 쓰는 게 아니고 레버리지 쓰는 게 뭐 겁나서 안 쓰는 게 아니고 저도 많이 써보고 지금도 레버리지를 엄청 많이 쓰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분들한테 특히 이제 뭐 다주택 포지션으로 뭐 투자자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채를 사는 거는 연봉의 10배를 제가 굳이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상은 이 감정적으로 잘 못 버텨요. 잘 못 버팁니다. 이게 10%만 빠져도 거의 연봉이 날아가 버려요. 연봉의 10배를 쓴다는 거는 10%만 집값이 빠지면 내 1년치 연봉이 날아갑니다. 근데 연봉은 세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세후로 또 생활비 빼고 저축한 걸로 치면 한 2, 3년치 저축액이 날아가 버려요. 내가 연봉의 10배짜리 집을 사는 순간 10% 빠지면 한 3년 동안 일한 게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다. 그러면서 이제 멘탈이 붕괴되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힘들어요, 솔직히. 근데 한 연봉의 대여섯 배 정도만 하면은 20% 정도 빠져야지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에서 집값이 20% 정도 빠지는 일은 극히 적기 때문에 거의 멘탈이 털릴 일이 없죠. 근데 뭐 한 5에서 10%는 막 잘 빠진단 말이에요. 빠질 때가 있어요. 막 쭉쭉 빠졌다가 또 막 올라갔다 하는 때가 있단 말이죠. 꽤 옵니다, 인생에서. 그래서 10배를 최대치로 생각해라.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15배나 20배 이렇게 쓰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정말 나이스 타이밍에 들어갔다가 잘 나오지 않으면 순식간에 이제 무너지는 판입니다. 요즘에 뭐 비트코인 뭐 이런 거 많이 하시니까 이런 거 이제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레버리지가 뭐 너무 당연하게 뭐 5배, 뭐 20배, 50배 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20배 쓰면은 5%만 빠져도 내 원금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5%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멘탈 관리가 안 돼서 그러는 건데 이 레버리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13배를 썼는데 지금 이제 막 이자를 내고 아니면 이제 소득이 뭐 줄거나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하지?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집이라는 거는 또 이렇게 하락하면 또 회복하는 시간이 또 있거든요. 요때까지 내가 잘 버텨가지고 또 나중에 팔면 소위 말하는 탈출도 할 수 있는데, 보통 레버리지를 세게 쓰면은 이제 가장 바닥일 때 내가 못 버텨요. 항상 그래요. 레버리지 많이 쓰면 항상 바닥일 때, 가장 저점일 때, 야 이게 저점인데 알고도 던져야 되는 그런 판이 많이 열리죠. 그래서 레버리지를 예를 들어 뭐 10배 이상을 쓰실 분들은 앞으로 소득이 많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뭐 어디 기댈 구석이 있거나 뭐 이런 분들은 그런 걸 해도 돼요. 소수의 그런 분들. 근데 저는 뭐 공무원이고요. 뭐 저는 뭐 딱히 뭐 부모님이 지원도 못 해 주시는데 한 15배에서 20배 정도 레버리지 썼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분양권 한 2개 가지고 있고요. 뭐 이거 갭 투자로 뭐 하나 사놨고요. 뭐 저희는 혼인신고 안 해가지고 뭐 아내 명의로 2개 제 걸로 뭐 하나 해가지고 지금 합치면 연봉이 한 20배 돼요. 근데 이거 지금 프리미엄 뭐 붙여가지고 팔고 나오려고요. 막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막 엄청 쓰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레버리지는 오를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려갈 때 그 멘탈을 붕괴시켜 버리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집 보면 자꾸 욕심이 생겨요. 네, 맞습니다. 보통 집은 자기가 살 수 있는 집을 안 가고요. 자기가 무리하면 겨우 살 수 있는 집을 보러 가기 때문에 무조건 욕심이 납니다. 대출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어찌 보면. 예를 들어 1억을 모으라고 하면은 까마득한데 1억을 대출받아서 이자 내라고 하면은 쉬워 보인단 말이죠. 그것처럼 여기다가 딱 1억만 더하면 진짜 더 좋은 집이 저기 있네? 이런 마음에 이제 계속 야 그 돈 씨 그 돈 씨 그 돈 씨 그 돈이면 야 1억 더 더해서 저거 사지 이렇게 계속 간단 말이죠. 가다 보면 이제 풀 레버리지를 쓰게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합리화하는 게 야 결국에 똘똘한 한 채야 어차피 좋은 거 사면은 더 올라간다니까. 근데 이자는 막 몇백만 원씩 내는 거야. 생활비도 이제 없어. 그러면 이제 결국에 집값 번 돈을 또 이자로 은행에 갖다 주는 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이성적인 판단을 많이 해야 되는데, 대부분 신혼일 때, 그러니까 신혼집 구할 때가 제일 문제입니다. 신혼집 구할 때. 그리고 애 태어날 때. 애 태어날 때랑 신혼집 구할 때 사람이 가장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게 맞아요. 그때는 막 다 의욕적이고 다 될 것 같고 괜찮으시겠어요? 이자 감당할 수 있어요? 혹시 소득 뭐 늘어나요? 다 늘어납니다. 저 이자 다 감당돼요. 뭐 저축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스스로 막 이렇게 최면이 걸리는 거죠. 현실로 해보면 이게 절대 쉽지가 않아요. 절대. 막상 이자가 막 내 통장에서 나가는 거를 보다 보면은 처음 2-3달 낼만해. 모아놓은 돈도 있었거든. 근데 모아놓은 돈이 다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다음 달 이제 어떻게 내지가 막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막 애는 태어나서 애는 막 또 막 생활비를 막 먹어치운단 말이지.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막 막막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자기의 조건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브 보면서 현실을 깨닫게 돼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뭐 이런 거죠. 결국에는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뭐 부모님이 더 노력을 했든 아니면 내가 더 노력을 했든 아니면 부모님이 운이 좋았든 내가 운이 좋았든 어찌됐든 간에 동시대에 살면서 기회를 좀 더 잡은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되는 구조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순간 답이 잘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노력을 안 해서 내가 이 모양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되게 많거든요. 젊은 층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부모님이 노력을 안 해가지고 내가 이 모양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러면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내 다음 세대는 나처럼 고생 안 시켜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자본주의 시대에 맞는 어떤 사고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잘 해주셔서 내가 더 잘 됐으면 나는 부모님보다 더 잘 되면 되는 것이고, 부모님이 잘 못하셨으면 나라도 잘해가지고 내 다음 세대는 나만큼 고생은 안 하고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이 한 나라에서 같은 마음으로 살면은 이 나라가 잘 살게 되겠죠. 나라 안에서 상대적인 격차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는 없어요. 그거는 무조건 자본주의에서는 양극화가 일어나는 거지만, 다만 이 나라가 전체적으로는 더 잘 살게 되니까 절대값은 더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스마트폰도 없어가지고 우리나라는 뭐 당연히 뭐 공중전화 쓰고 뭐 집에 집 전화가 뭐 없었던 곳도 있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훨씬 풍요롭게 살잖아요. 이제는 편의점에서 알바하면은 웬만한 뭐 전자기기 같은 건 다 삽니다.
웬만큼 하면 다 사요. 그만큼 우리나라도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됐고 소비력도 높아졌죠. 다만 그렇게 높아진 만큼 부자들이 더 잘 살게 되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커진 거지. 절대적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되게 잘 살아진 거예요. 2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개개인의 생활 수준은 더 높아졌죠. 옛날에는 진짜 로봇 청소기도 없었잖아요. 지금은 다 로봇 청소기도 다 1인 가구도 로봇 청소기가 있어 이제는. 그 집에서 청소하는 시간에 차라리 뭐 다른 걸 하는 게 더 낫다고 하면서 로봇 청소기도 사고 뭐 엄청나게 요즘에 전자기기들도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근데도 다들 이렇게 생활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거는 국가 자체가 잘 살아진 거예요. 여행도 얼마나 많이 갑니까? 예전에는 여행을 이렇게 많이 못 갔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잘 살아지게 된 거죠.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 대비. 근데 이건 당연한 거고 국내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격차가 벌어지는 건 문제다라고 해버리면은 이제 또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부자들이 잘 살수록 이 나라도 잘 살게 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부자라는 거는 이 자본주의, 이 글로벌한 경쟁에서 나름 또 이겼기 때문에 그런 또 부자의 역할을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이래나 저래나 그분이 돈을 벌어오면 그게 또 그 사람 주변에서 뭐 소비를 한다든지 뭘 하면서 또 돈이 또 돌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려면 부자가 더 많아져야 돼. 당연히 양극화도 심해지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 양극화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부자인 사람을 끌어내리는 방법이 있고 부자가 아닌 사람들을 도와줘가지고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밀어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전자를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집니다. 근데 이거는 양극화가 심해지면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뭔가 하기보다는 내가 기회를 잡기보다는 우선 있는 애를 잡아 끌어내리는 게 더 좋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잡아 끌어내린다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나라가 가난해져요. 그러니까 상대적 격차는 줄어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나라의 경쟁력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생활 수준은 나빠져. 근데 옆에 애보다 격차가 줄어드는 거 요게 있기 때문에 그걸 만족스러워 하실라나? 그건 잘 모르겠네. 저 같으면 이 나라가 길게 보고 우리나라를 잘 되게 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저는 잘하는 사람들은 더 잘하게 해주고 그 사람들이 돈 더 많이 벌게 해주고 그리고 그 돈을 벌게 하면서 직장도 많아야 되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기업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계속 막 더 혜택을 주고 그리고 이 안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기회가 많아지게 만들어주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잘하는 사람 거를 끄집어 내려가지고 어떻게든 여기서 뭐 돈을 막 다 받아내가지고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 뭐 지금 뭐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겠다라고 하면은 잠깐은 반짝 이렇게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길게 보면은 꼭 부작용이 생겨. 부자들 지금 엄청 나가고 있잖아요. 이민도 많이 하고 이민은 안 하더라도 자산을 많이 해외로 돌리고 있거든요. 이게 참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러면 없는 사람들은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는 게 아닌가요?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사업을 하고 창업을 해서 부자가 되려고 해야죠. 내가 근로자가 되면서 왜 부자를 못 따라잡죠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사업을 해야죠. 사업도 하고 창업도 하고 세상을 바꾸는 어떤 대단한 일들을 해야죠. 그래야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부자가 되려면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어떤 기회를 잡거나 시대가 변하는 흐름을 읽거나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 없던 것들을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사람들이 열광할수록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있어야지. 근데 그런 제도와 정책이 우리나라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한번 망하면 가혹하게 뭐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무언가 실수를 하면 그 사람을 잡아 죽입니다. 그런 나라야. 우리나라는 무슨 도덕적으로 성인 군자들만 모여 사는 것처럼 굴어요. 근데 사실 자기들도 다 별로 그렇게 도덕성 좋게 안 살거든요. 근데 누가 하나 잘못했다 그러면은 무자비하게 그 사람을 거의 죽여버립니다.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되게 좀 나쁘게 얘기하면 이중성이 많아. 누구보다 돈을 좋아하는 나라면서 돈 얘기하는 거를 누구보다도 민망해하는 나라입니다. 이 친구들끼리 돈 얘기하면은 감정 싸움이 되는데 거꾸로 누가 돈 벌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벌었는지 그렇게 궁금해. 연봉이 얼마예요라는 거를 아무 꺼리낌 없이 물어보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는 되게. 너 재산 얼마 있어? 너 자가야 전세야 뭐 월세야 이거를 꺼리낌 없이 물어보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돈 얘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돈 얘기하는 사람을 또 뭐라 해. 돈돈거리지 말라 그래. 그러면서 자기가 돈돈거려. 그런 게 좀 많죠. 뭐 그렇기 때문에 또 반대로 성공하고 우리나라가 또 이만큼 온 것도 있으니까 뭐 그게 또 무조건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근로자나 뭐 이렇게 뭐 남한테 월급을 받으면서 부자가 되는 건 어려워요. 그건 원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려면 목숨 걸고 뭔가를 바꿔보려고 해야지만 부자가 되는 거고 하다못해 안정적인 월급이라도 포기하고 뛰쳐나가야지 뭐 부자가 될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진짜 망할 각오를 하고 레버리지를 엄청 쓰든지 뭐라도 해야 돼.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으로 부자 됐어야 하는 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 엄청난 레버리지를 쓰고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또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절대 무난하게 그냥 평범하게 살았는데 부자가 될 방법은 없어요. 그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잘 사는 애들 끌어내려가지고 내 옆에 앉혀놓는 거야. 그러니까 다 같이 못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격차를 줄이는 방법은 없다. 그러면 뭐냐?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최대한 지원해주는 정책은 필요하죠. 근데 그런 문화도 좀 아닌 것 같고 우리나라는 뭐 사업했다가 망하면 엄청 뭐라 하잖아. 참 어려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진짜 성공하기 어려운 나라다.